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미분기하 수업이고요. 미분기하는 5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주 하면은 조금 짧아가지고 5주 수업을 하고요. 일단 대략적인 수업 진행 알고 계시겠지만 얘기를 하면 일요일 수업 시간표가 나왔네요. 자, 어쨌든 저희는 월화 수업이고 월화 3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혹시 그 수업 시간 외에 질문 외에 그냥 온라인으로 질문을 남기실 거면 다음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 남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미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미기는 크게 곡선과 곡면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미기는 그런 과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과목들 중에서도 되게 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틀이 정해져 있는 과목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들은 그래도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은 몇 가지에 좀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좀 디테일하게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라도 물어보는 패턴들은 좀 뻔한 경우가 많은데 미기도 좀 그런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패턴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6점씩 할당이 되고요. 대부분 곡선 2점, 곡면 4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뀌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대부분은 곡선 2점, 곡면 4점. 그리고 또 곡선이든 곡면이든 핵심적인 질문은 곡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미기는 기본적으로 사실 되게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할 게 많고 따질 게 많은 과목인데 근데 일단 시험 준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따지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문제들이 좀 물어보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에 어렵냐라고 하면은 그건 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니까 이론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험 준비, 시험 문제 물론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풀만하게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곡선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공식만 알면 웬만하면 풀 수 있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곡면은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곡면이라는 녀석을 다루는 거에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곡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이다 하면은 9다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생긴 게 9입니다. 그렇죠? 근데 미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음함수꼴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면이라는 거는 약간 2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가 설정이 되면 면이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간단하게는 얘 같은 경우 특히 위쪽 반구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벡터로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UV가 정해질 때마다 이 점을 다 찍는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9를 표현하게 될 겁니다. 얘가 정의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위쪽 반구를 표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 형태의 식이 주어졌을 때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지 아니면 주어진 모양을 이런 4개 변수 표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개념들이 잡혀 있으면은 똑같은 문제라도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그런 4개 변수 표현 자체가 안 익숙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루는 대상 자체는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고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꼬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곡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걸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곡률, 열률만 잘 구할 수 있으면 되고 몇 가지 곡선에 대한 지식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면 곡선 문제도 웬만큼 풀게 되니까 곡선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진 않을 거고요. 주로 곡면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곡면도 곡선이든 곡면이든 결국은 곡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곡면의 곡률은 그냥 곡률이라고 얘기하기 애매하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버전으로 다르게 얘기를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법공률과 측지공률에 대한 얘기를 구분해서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공률이라는 건 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도형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형의 모양과 관련된 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공면 같은 경우에는 법공률과 측지공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게 주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곡선, 곡면 둘 다 뭐가 됩니까? 예. 3차원 공간 혹은 2차원 공간에서 곡면이면 3차원 공간이 될 거고 곡선이면 2차원도 3차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주로 3차원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곡선입니다. 그렇죠? 도형이죠. 그렇죠? 어쨌든 곡선이든 곡면이든 뭐라는 겁니까? 점들의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점을 표현할 수 있고 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지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점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말 그대로 좌표 1,2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게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1,2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그냥 하나의 점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벡터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의 단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우리는 도형의 모양과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휘었냐라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벡터라는 기본 단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고요. 벡터는 뭐 다 잘 알고 있다시피 그냥 점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어쨌든 좌표로만 표현이 되면 그 녀석을 벡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다른 과목에서 다 나오는 용어긴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들어왔겠지만 기본적인 용어 정리 뭐 과목 시작하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에 대한 얘기 살짝 하고 그 다음에 곡선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곡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벡터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자, 제목은 벡터라고 했는데 딱 벡터를 다루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곡선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나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파트는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근데 벡터에 대한 얘기는 뭐 어려운 얘기 말고 그냥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얘기들, 벡터의 연산, 내적, 외적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벡터랑도 관련이 있고 이후에 나오는 곡선이랑도 관련이 있는 뭐 표구장이라는 개념에 대한 얘기도 할 건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용어들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아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일단 벡터는 그냥 유클리드 공간의 한 원소, 점 또는 벡터라고 부를 거고 원점을 0벡터라고 부르고 그냥 0이라고 쓰기도 하겠다라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게 계시죠. 그리고 일단 저는 이 기호를 썼습니다. E3라고 썼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E로 썼는데요. 그래서 미기 교재에서는 E로 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임용에서는 그냥 딱 일단 뭐 실질적으로 미기를 물어보는 거지만 어쨌든 과목을 한정하지 않고 그냥 문제들을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인용이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미기에서는 E3라고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는 3차원 공간이면 R3라고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E3랑 R3는 지금 여기서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문제로는 R3라고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미기 이론 시간이니까 미기 이론서에서는 E3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호를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저희가 다루는 공간은 주로 3차원, 실수 3차원 공간 R3가 될 거고요. 가끔 2차원 공간 R2를 다루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별 얘기 없으면 공간은 R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R3에 있는 하나의 원소 X, Y, Z로 표현되는 하나의 점을 우리는 벡터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 아시다시피 벡터의 기본 연산은 뭡니까?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이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 합은 성분끼리 더하는 거고 스칼라 곱은 각 성분의 똑같은 실수를 곱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벡터 연산의 기본은 어쨌든 성분별로 처리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성분별로 처리를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을 비슷하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서 하는 얘기들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벡터합도 교환 법칙 여전히 성립할 거고 결합 법칙 성립할 거고요. 항등원 존재할 거고 역원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네.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로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뭐 다 그냥 자연스럽게 써오던 거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충분할 거고요. 그리고 또 벡터 하면은 기본적인 벡터의 예, 용어 중에 뭐가 있습니까? 크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크기는 가끔 절대값으로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짝대기 두 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짝대기 두 개의 기호는 놈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크기를 계산하라 라고 한다면 각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벡터의 기본 용어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써오는 거니까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벡터의 기본 연산인 내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적은 연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왜 그렇습니까? 벡터랑 벡터랑 연산해서 벡터가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랑 연산해서 실수가 나오는 녀석을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A 내적 B는 A1, B1, A2, B2, A3, B3. 네. A는 A1, A2, A3고 B는 B1, B2, B3입니다. 이것도 뭐 많이 다뤄오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내적을 정의를 하면은 이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교환 법칙 성립하고 한쪽의 상수를 곱하면 예, 그 상수가 따로 나올 수 있고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렇죠? K의 A, B가 K의 A, B지 K의 A, K의 B가 K의 A, B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뭐 해보면 당연한 건데 예, 스칼라 곱과 실수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예, 분배 법칙 성립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두 개 내적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사실 선형대수에서 할 얘기긴 한데 뭐 벡터 나왔으니까 덤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사실 내적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기호도 쓰지만 어떤 기호도 씁니까? 꺽쇠 말고 그냥 도트 기호도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내적을 우리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뭐 굳이 구분을 해서 교재에 따라서는 점적이라고 해석하는 교재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도트 프로덕트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선형대수에서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면은 얘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생각하는 내적인데,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적이라고 하면은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적당한 연산을 내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적의 대표적인 예로 이런 도트 프로덕트를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도트 프로덕트는 도트로 쓰고 도트 프로덕트가 아닌 일반적인 내적은 이렇게 꺽쇠로 쓰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예, 미기 같은 경우는 R3에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것들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트 프로덕트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뻔한 거 좋은 것만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아니면 보통 미기 이론에서는 내적하면 그냥 도트 프로덕트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내적은 훨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 자, 그리고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내적이 얘기해 주는 건 뭡니까? 네. 도트 프로덕트로 생각을 한다면 R3에서 내적은 직접적으로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네, AB 사이각을 세타라고 하면 뭐 이거 교재에는 없지만 뭐 이거 뭐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평행이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평행도 뻔한 얘기가 되는 거죠. 평행이라는 거는 방향이 같은 경우를 평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직선이 똑같은 방향으로 뻗어나가면 평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벡터가 평행이다 라는 건 뭡니까? 예, 이 직선의 방향으로 가는 벡터들은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벡터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벡터를 점 하나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시점을 다 원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시점을 원점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거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둘 다 똑같은 원점에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방향은 똑같고 거기에 상수의 스칼라 곱을 한 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그렇죠? 방향이 반대면 음수를 곱하는 게 될 거고,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적당한 양수를 곱한 게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KB 꼴로 나타내지면 A와 B는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예, 평행한 거는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상수 곱하는데 상수가 0인 거는 제외를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적이 나오면 항상 얘기가 되는 중요한 부등식 중 하나인데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내적의 절대값은 각각의 크기의 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일반적으로 정의된 내적에 대해서는 좀 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기로 했었습니까? 그냥 내적은 도트 프로덕트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또 도트 프로덕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A, B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내적은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1을 넘지 못하니까 당연히 절대값끼리 곱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도트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그냥 굉장히 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내적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AB 코사인 세타다라고 했으니까 내적이 0이라는 거는 AB가 0벡터가 아닌데 내적이 0이다 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타가 90도 아니면 270도 2분의 파이거나 2분의 3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도트 프로덕트로 정리했을 때 직교하면 내적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는, 물론 우리는 일반적인 벡터 공간이 아니라 그냥 R3에서만 따지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는 각도라는 건 정의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벡터는 그냥 벡터합과 스칼라 곱만 정의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내적을 정의할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적을 정의할 수 있다면 내적이 0인 녀석을 수직이다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역으로 수직을 내적이 정의되어 있다면 내적이 0이면 수직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내적이 0이란 거랑 수직이라는 거는 뭐 그냥 같은 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길이가 1인 벡터는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그냥 짧게 그냥 훑어봤는데 뭐 여기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늘상 써오던 용어를 그냥 다시 한번 리뷰한 것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용어, 표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용어니까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 뭡니까? 서로 직교하는 세 단위 벡터를 표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직교하는 세 단위 벡터가 있으면 뭐가 존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까? 주어진 점에 대해서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가 있으면은 그렇죠. 선형대수의 관점에서는 기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냥 대충 우리가 생각하는 도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좌표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축, Y축, Z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원점이라는, 그러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그 점에서부터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방향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Y, Z라고 우리는 명칭을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벡터든지 서로 수직인 세 개의 벡터가 있으면 이 세 개의 벡터를 하나의 좌표축으로 생각을 해서 나머지 모든 벡터들은 이 벡터들의 사형들의 양을 그러니까 이 벡터들의 성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형대수에서 기저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서로 수직인 세 벡터를
표구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구라는 말은 뭐 그렇게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정규, 직교, 기저, 선형대수 기준으로 정규는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직교는 서로 수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저라는 거는 좌표 축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벡터들을 이 세 개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표구라고 하면은 서로 수직인 세 단위 벡터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표구라는 게 만들어지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대표적인 표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축, Y축, Z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100이 될 거고, Y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010이 될 거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00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E1, E2, E3를 모은 표구, 가장 대표적인 표구 혹은 정규 직교 기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연 표구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표구는 그냥 그렇게 두루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표준 정규 직교 기저다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뭐 자연 표구든 그냥 일반적인 표구든 표구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것도 뻔한 얘기긴 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기저 혹은 표구라는 게 주어지면은 얘네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세 개의 축이 있으면 모든 벡터는 그 세 개의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1, F2, F3가 표구라고 한다면 어떤 부위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는 AF1, BF2, CF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BC라는 실수만 정해지면 V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ABC를 V의 F1 성분, F2 성분, F3 성분이라고 할 건데 이 ABC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계수들이 여러 개일 때 어떻게?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BC를 없애려면 뭐 하면 됩니까? F1, F2, F3가 서로 수직이니까 양변을 F1으로 내적하면 BC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V의 F1의 내적을 생각을 해보면 AF1 내적 F1 더하기 BF2 내적 F1 CF3 내적 F1 이렇게 될 거고, 근데 F1, F2, F3, F1은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내적하면 0이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F1, F1은 내적하면 1일 거고요. 그래서 A는 V, F1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B는 V, F2가 될 거고 C는 V, F3가 되겠죠. 그렇죠? 이 공식이 성립하는 건 언제? 표구, 그러니까 크기도 1이고 서로 수직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표구가 있을 때는 개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분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뭐 내적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외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고 하면 일단 외적도 굉장히 중요한 연산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벡터를 다루는 가장, 그러니까 벡터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 선형대소라는 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선형대소에서는 외적을 뭐 물론 이제 많이 다루는 교재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연산이랑 다르게 외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외적하면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벡터랑 벡터니까 벡터랑 벡터를 그러니까 벡터를
외적은 벡터랑 벡터를 연산해서 벡터가 나오는 거니까 벡터를 표현한다라는 건 뭡니까? 크기와 방향을 알면 그 벡터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자, 외적은 일단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벡터를 외적한다라고 하면은 그 크기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방향은 뭡니까? 이 두 벡터에 대한 오른손 법칙의 방향,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긴 게 A고 B라고 하면은 A 외적 B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근데 우리 벡터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는 R3에서 다룬다라고 했어요. 미기에서는. 미기는 R3를 다룬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벡터 공간이라고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실수 위에서만 따져도 몇 차원 공간이든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형대수에서는 차원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벡터 공간은 1차원 공간일 수도 있고 4차원 공간일 수도 있고 5차원 공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다차원 공간에서, 그러니까 3차원이 아닌 공간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에서 A와 B 벡터의 외적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크기는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방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두 개의 동시에 수직 방향이면 어떻게 돼요? 이 2차원 공간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4차원 공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은 두 방향이 있겠죠. 뭐 이 말은 헷갈리시면 나중에 선형대수 공부하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정의를 한 외적이라는 거는 결국 3차원 공간에서만 정의되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제한적인, 그래서 일반적인 연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R3에서만 먹힐 수 있는, 3차원 공간에서만 먹힐 수 있는 그런 연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되는데 미기는 3차원 공간을 이제 메인으로 다루는 과목이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미기에서는 이 외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외적은 A, B가 주어지면 A 외적 B는 아까 크기와 방향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팅되면은 결국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런 방법으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한 번 더 쓸게요. 중요하니까. 외적은 계산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계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A1, A2, B1, B2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렬식 계산하듯이 어떻게 됩니까? A1, B2 마이너스 B1, A2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거를 어디에? 1, 2,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의 계산이 세 번째 성분으로 가는 형태로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성분은 A1, B2 마이너스 A2, B1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2, 2가 첫 번째 성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성분은 이제 2, 3, 3, 1 했으면 이제 3, 1, 1, 2. 이렇게 계산되는 게 외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할 계산이기 때문에, 물론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이 계산은 앞으로 미기 공부하면서는 계속 해야 될 계산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뭐 제대로 공부만 하시면 뭐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외적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뭐가 됩니까? 외적은 A, B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그 크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A, B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A, B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이거 삼각형의 면적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사실 이것 때문에 외적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미기에서는 특히 얘 때문에 외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A, B는 A와 B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시에 수직이면서 방향까지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A 외적 B 하면은 A, B의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도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예. 그 외적의 방향 자체도, 그러니까 수직인 방향 중에서도 어느 방향이냐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냐면은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방향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뭘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벡터를 외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수직인 방향 중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외적의 방향일지, 외적의 마이너스 방향일지, 뭐 그걸 판단할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수직 방향을 찾아라 라고 하면 외적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외적의 결과가 0이 아니라면 예. A, B, A 외적 B는 우수계를 이룬다. 우수계를 얘기하기 전에 외적이 0이 아닌 경우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A와 B가 평행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외적의 크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AB sin 세타라고 했으니까 AB가 0이 아니라면 sin 세타만 0이 아니면 외적해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sin 세타가 0이려면 0이거나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 평행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이 아니면 얘는 우수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수계가 뭔가요? 말 그대로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흔히 X, Y, Z 하면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흔히 그냥 X, Y, Z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X축, Y축, Z축을 쓰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X, Y, Z는 뭐냐 그냥 서로 수직이 되게 아무렇게나 세팅을 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근데 우리 암묵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죠. 그렇죠? 얘랑 이거는 예, 겹쳐질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얘를 돌려가지고 X를 이쪽으로 맞춰주면은 Y가 이렇게 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이 케이스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X, Y를 오른손 법칙을 적용시키면은 Z축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얘는 X, Y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Z축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X, Y, Z가 우수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X, Y, Z가 좌수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외적은 우수계를 이루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외적의 성질, 외적의 성질도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긴 할 겁니다만은, 예, 그래도 조금 주의해야 될 거 체크를 한다면, A 외적 B는 어떻게 됩니까? B 외적 A랑 같을 수가 없어요. 왜? A 외적 B는 뭐였습니까? 오른손 법칙이 적용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B 외적 A를 하면 뭐예요? 이 손을 감싸는 방향이 반대가 돼버릴 테니까 외적의 방향도 반대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 하나에다가 상수를 곱하면 외적한 다음에 상수를 곱한 거랑 같다. 이건 내적이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적이 0이라는 얘기는 평행이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외적도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A 더하기 B 외적 C는 A 외적 C 더하기 B 외적 C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참고적으로 예,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렇죠? A, B 외적 C. 그래서 B 외적 C랑 A를 내적을 한 거는 결국 A, B, C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넓이가 되더라. 이것도 해보시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B 외적 C는 B와 C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이 될 거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이루는 평행 육면체의 넓이라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B, C가 이루는 평행사면체가 밑변이 되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만 높이가 온전히 A의 크기가 아니고 뭡니까? 이 밑면이랑 A의 밑면의 수직 성분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 성분의 길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 뭐 체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 내적 비외적 C는 A, B, C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벡터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벡터를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도형의 기본 단위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한번 벡터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룰 건 뭐라고 했습니까? 곡선과 곡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곡선 중에 가장 단순한 곡선은 뭡니까? 휨이 전혀 없는 직선이 될 거고요. 그렇죠? 평면 중에 가장 단순한 죄송합니다. 곡면 중에 가장 단순한 곡면은 전혀 휘지 않는 평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평면이나 직선을 벡터로 표현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곡선 곡면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직선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뭐 두 점만 알면 지나는 두 점만 알면 직선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나는 두 점을 안다는 것도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띠미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결국 우리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 둘 중 한 점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다른 한 점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이 뻗어나갈 방향을 얘가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면 우리는 직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지나는 점, 그걸 A라고 하겠습니다. 뻗어나가는 방향, 그걸 U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벡터, 지나는 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이라는 두 개의 벡터를 알면 우리는 언제나 직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X라고 한다면 X는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거고요. 그 원점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되는 겁니까? 이 직선 위에 한 점,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을 표현하고 싶다. 이 점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이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벡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라는 지나는 점까지 간 다음에 U의 적당한 배수만큼 더하면 정확하게 이 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A점에다가 U만큼 뻗어나가는 직선인데 U의 적당한 배수만큼 더하면은 U의 한 배만큼 더하면 정확하게 이 점이 될 거고 반배만큼 더하면 이 점이 될 거고 두 배만큼 더하면 이 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U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집어넣으면 그건 항상 그러니까 항상 직선 위의 점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 T를 집어넣더라도. 그래서 A에다가 TU만큼을 더하는데 T는 임의의 실수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얘가 결국 A점을 지나고 U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직선을 벡터로 표현한 방정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한 가지 얘기 더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점과 뻗어나가는 방향을 알아도 직선을 알 수 있지만 뭘 알아도 직선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개의 점을 알아도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알아도 직선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가상의 원점에서 이 벡터가 A고 이 벡터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직선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얘랑 똑같이 쓸 건데 어떻게 쓸 겁니까? 지나가는 방향, 여기에 U 벡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벡터가 되는 거니까 U가 B-A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 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어주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와 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한다면은 1-t의 A 더하기 t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t가 0이면 A점을 지날 거고 t가 1이면 B점을 지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요. 자, 아무튼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은 뭐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까? 두 점이 결정이 되면, 근데 그 두 점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다? 한 점과 지나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뻗어나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면 직선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면은 2차원이니까 뻗어나가는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 적당히 원점이 있다라고 치고 평면이 있으면은 평면은 주어진 점 뭐 A라고 할까요? A라는 점이 있으면 여기 A에서 뻗어나가는 방향이 360도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방향을 안다라고 평면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뻗어나가는 방향 두 개를 알면 결정이 되긴 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평면의 대표적인 방향은 뭐가 되겠습니까? 평면이 뻗어나가는 방향보다 우리가 따지는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니까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렇죠? 평면의 수직 방향 하나가 정해지면 그 평면의 방향이 온전히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차원 공간이니까 수직 방향에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수직인 벡터들은 평면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향의 수직인 벡터들은 평면을 이룰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면 같은 경우는 지나는 점과 법선 방향을 알면 평면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평면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앞에 직선처럼 x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x는 뭐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선이니까. 법선이라는 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평면 위에 한 점을 우리가 x라고 한다면은 이 벡터가 x 벡터가 되는 거고 이 벡터가 a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뭡니까? n은 법선이니까 n은 뭐랑 법선이라는 거 말 그대로 수직인 거죠. 그렇죠? 뭐랑 수직인 벡터가 n인 거예요. 평면에서 뻗어나가는 벡터랑 수직인 벡터가 n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면에서 뻗어나가는 벡터는 x와 a의 차이를 나타내는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x-a와 n이 수직이 되게 하는 x들을 다 모아놓은 게 평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벡터로 표현할 때는 평면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점을 알면 직선을 알 수 있듯이 평면을 알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합니까? 세 개의 점만 알면 우리는 평면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 점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은 기준점, 어쨌든 세 점 중 한 점 아무거나 잡으면 얘가 지나는 점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두 점의 차이, 이 벡터를 생각을 하면은 평면 위에 하나의 방향을 나타내고 이 벡터를 생각을 하면 평면 위에 하나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두 방향을 알면 수직 방향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외적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적하면 수직 방향 n 벡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를 여기에 적용시키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사실 여기까지 한 얘기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직선과 평면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 이거는 조금 안 해봤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그냥 알고 있는 범위에서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벡터장이라는 녀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벡터장이라는 개념은 벡터장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 개념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벡터장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용어부터 먼저 정의를 할게요.
크게 중요한 용어는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냥 통용해서 쓸 거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벡터로 보느냐, 접벡터로 보느냐의 의미가 좀 달라질 거긴 한데요. 자, 아무튼 예, 접벡터라는 용어를 정의를 할게요. 벡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은 있는데 시점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평면에서 예, 법선 벡터 n을 얘기를 하면 이 n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벡터랑 수직이고 이 벡터랑 수직인 n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근데 원점은 여기에 있는데 평면은 원점과 떨어진 평면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벡터를 얘기할 때는 물론 n은 이제 이 벡터랑 수직이다 할 때 이 벡터의 시점은 중요하잖아요. 그냥 벡터의 수직 관계를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가 도형을 보고 이 평면을 따지는데 이 평면 위에서 어떤 벡터를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크기와 방향이 이 벡터가 라기보다는 이 점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점을 표현해 주는 게 좋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벡터에다가 점 하나를 첨자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첨자가 들어간 게 시점 P에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를 AP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접벡터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접벡터는 나중에 이제 뭐 함수가 나오고 곡선이 나오면 접선 벡터 뭐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쓸 거기 때문에 좀 용어는 두루 뭐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냥 벡터에 첨자가 붙으면 이 점에서 출발하는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벡터다, A 벡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체는 뭡니까? 원래 벡터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은 A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원래 벡터의 의미가 되는 거고 P는 그냥 참고 삼아 시점을 표현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접벡터의 벡터로서의 정체성은 A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가 첨자로 붙는 거고요. 아무튼 이런 녀석을 접벡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장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E3의 각 점에서 E3의 접벡터를 대응시키는 함수를 벡터장이라고 한다.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 도형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는데 결론은 그냥 이거예요. 벡터장이다 라고 하면은 E3는 R3로도 쓸 수 있다고 했고요. E3랑 R3는 정확하게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벡터장이라는 거는 그냥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가는 R3에서 R3로 가는 함수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공간으로 가는 함수다라고 하면은 함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V의 P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됐다. 이러면은 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P점에서는 A 벡터만큼의 결과값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벡터장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겠습니까? R3는 아니지만 R2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도상에서 뭐 엄밀히 얘기하면 R3죠. 지도는 이제 그 지구를 표현한 그냥 가상적인 평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이 지도를 지구 위에서 본다면 3차원 공간이긴 합니다. 어쨌든 R2에서 우리 뭐 바람을 표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쪽 세기로 이 방향으로 불고, 여기서는 이쪽 세기로 이 방향으로 불고, 여기서는 이쪽 세기로 이 방향으로 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 방향이 부는 위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위치가 정해지면 이 위치에서 방향의 바람이랑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치가 주어질 때마다 벡터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도 하나의 점인 거고 벡터도 2차원 이의 하나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점이 이제 정의역에 해당하는 P점이 되는 거고요. 정의역에 있는 점이 주어질 때마다 그 결과값인 VP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람의 크기와 방향. 그래서 함수 값은
바람을 의미하는 거고,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위치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위치마다 그때의 어떤 벡터량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벡터장이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함수인데 왜 굳이 장이라고 표현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그 용어는 사실 물리학에서 가지고 온 용어고요. 대표적으로 장하면은 우리 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뭐 물리를 공부했든 안 했든 들어봤던 용어, 중력장, 자기장, 전기장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력장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 위치에서는 지구랑 가까우니까 큰 힘으로 지구가 당기고요. 그렇죠?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구랑 머니까 얘보다는 좀 더 작은 힘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렇죠? 자, 티가 안 나나요? 예. 좀 더 작은 힘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라는 게 하나가 있으면은 R3에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점이 정해질 때마다 지구 방향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모든 점에 대해서 점이 주어지면 힘이라는 거는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벡터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까우면 길어져야죠. 네. 자, 어쨌든 벡터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중력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이라는 거는 위치가 정해지면 그 위치에 해당하는 적당한 힘이나 뭐 속도나 뭐 그런 것 무언가가 그러니까 벡터량으로서 무언가가 작용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R3에서 R3로 가는 함수들은 다 이런 장으로 R3 공간에서 이제 작용하는 벡터들에 대한 장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학적으로는 그냥 함수 하나의 함수일 뿐입니다. 그냥 R3에서 R3로 가는 함수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뭐 별거 아닌 용어 설명인데 조금 길어졌네요. 그래서 장이라는 말, 벡터 장이라는 말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벡터 함수다. 벡터에서 벡터로 가는 함수다. R3에서 R3로 가는 함수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장에 대한 예들, 뭐 사실 어떤 것들은 너무 뻔한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좀 과도하게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하는 예들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단지 벡터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벡터들의 표현에 익숙해지자라는 의미에서 이 장들에 대한 이그젬플 1.5.1을 보면 어쨌든 그런 이그젬플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 이그젬플들 하나하나를 꼭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벡터들을 한번 다뤄보자.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얘기해보자. 익숙해지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이그젬플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